오늘은 제목처럼 죽어서야 병역 의무가 끝이 났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보면 아주 기겁을 할 나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육군은 18개월입니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길다고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그러다가 북한 인민군 복무가 10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대경실색합니다. 그런데 10년 따위는 코웃음 쳐줄 정도로 오랫동안 군대밥을 먹어야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잘 알고 계신 스파르타입니다. 영화 300이 너무나 유명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나라죠. 스파르타는 무려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조그만 도시국가였지만 지금까지도 용맹한 남자의 상징, 조국을 위해 언제든지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군인 정신,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느라 나라 전체를 거의 병영화하는 바람에 폐쇄적인 사회, 엄격한 규율, 혹독한 군사교육 등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학원가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써있는 배너를 보면 공부 하나는 제대로 시키겠네 하는 생각과 함께 저러다 애를 두드려 패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들게 하죠. 스파르타는 기원전 9세기 전후에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도리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중부에 라코니아까지 내려와서 원주민들을 노예화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인 노예 계층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서 이들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식량 생산은 전적으로 노예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군사훈련에만 몰두하는 기형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소위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의 철학자들을 배출한 아테네와는 달리 스파르타는 딱히 생각나는 사상가는 없죠? 애초부터 예술이나 철학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느니 하며 한가롭게 인생을 논할 시간에 네 허약한 몸뚱아리를 알라 하면서 아령 한 번 더 드는데 의미를 두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스파르타 교육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되었다고 할까요? 신생아 중에서 몸이 약한 아이는 아예 산에 내다버렸다고 하니까요. 요즘 같으면 이거 정말 난리날 범죄인데 어쨌든 대부분 7세까지 부모하고 살다가 아고게로 보내집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부모와 연대가 약해지고 국가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아고게는 쉽게 얘기해서 신병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1세기 로마 역사가 플루타르크가 아고게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아이들은 기초 교육을 받다가 12살이 되면 본격적인 군사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고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전사로 키워집니다. 1년에 옷은 달랑 망토 한 벌만 지급받고 신발 따위는 없이 맨발로 다녔으며 목욕도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모두 함께 잠을 잤는데 잠자리도 강에서 자라는 골프를 손으로 잘라서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얘네가 받는 교육 중에는 특이한 것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치즈를 있는 대로 몽땅 훔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걸리면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졸업시험처럼 야외로 내보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노예를 하나 죽이고 오라는 미션을 주기도 했답니다. 치즈 훔치기는 그럭저럭 할만할 것 같은데 사람 죽이는 건 좀 스파르타니까. 스파르타는 이렇게 싸움 기계로 길러진 전사들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고 기껏 키웠으니 그냥 썩히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스파르타를 이웃 국가들은 두려움과 존경이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편이면 정말 든든한데 상대편이면 진짜 골치 아픈 존재. 이렇게 호전적인 스파르타가 유일하게 무기를 잠시 치워둘 때가 있었는데 아폴로신 축제를 벌일 때였습니다. 이 축제를 치르지 않는 것은 아주 불경한 짓으로 여겨졌거든요. 스파르타가 아폴로신 축제하느라 정신없을 때가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한테도 진짜 축제 기간이었겠네요. 스파르타의 진가가 발휘된 건 기원전 5세기 초에 벌어진 페르시아 전쟁이었죠. 기원전 480년에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영웅적인 희생을 하지 않았다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만 해도 함께 페르시아를 물리친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분위기가 참 따스했는데 공공의 적이 없어지자 얼마 못 가 둘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431년에 시작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육지에서는 스파르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아테네는 시민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농성전을 펼치고 바다에서 스파르타를 손봐줄 생각이었는데 이때 엉뚱하게 전염병이 터지는 바람에 흐름이 바뀌죠. 이 내용은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 다뤘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스파르타가 전쟁에 나설 때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적과 맞서게 되면 스파르타 왕은 우선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전쟁을 벌이는 게 맞는 것인지 허락을 구합니다. 신들에게서 전쟁 승인이 나면
양과 염소 고기를 바쳐 제사를 지내고 전쟁 채비를 갖춥니다. 전쟁에 나서면 기병들과 주력 부대인 중장보병 호플리타이라고 불렀는데, 이 호플리타이뿐 아니라 보급품을 나르는 당나귀 부대, 노예 짐꾼들, 그 외 비전투요원들이 필요한 모든 물건을 챙겨서 함께 전쟁에 나섭니다. 각 병사는 20일 정도 식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호밀빵, 치즈, 소금에 절인 고기, 이런 것들을 병사들 지휘관 구분 없이 똑같이 배급받았습니다. 치즈에 빵, 소금에 절인 고기, 이 정도면 요즘 문제 많은 우리나라 군대 식단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군인들은 각자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다녔고, 그 외 물건들은 노예들이 챙기고 다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나는 총만 챙기고 군장은 노예가 대신 메고 다니는 건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좋네요. 밤에는 간단한 쉼터를 만들어서 망토 하나만 걸치고 맨 땅에 누워서 잤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옷 한 장으로 버티는 훈련을 한 모양입니다. 역시 남자입니다. 스파르타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빡빡한 스케줄을 유지했는데, 아침 식사 전에 체력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병사들끼리 시합을 벌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스케줄이 오히려 평소보다 덜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스파르타인들에게는 전쟁이 오히려 휴가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다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휴가인 거죠. 마침내 전쟁날 동이 트고 적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스파르타인들은 방패와 무기를 준비하고 긴 머리를 가지런히 묶었는데, 전쟁에 임하기 전에 행하는 의식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네요. 원래 진짜 백인은 이럴 때일수록 호들갑 떨지 않고 침착한 법이죠. 근데 이 다음이 재밌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어린 염소를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 여신께 바치는데, 이때 왕이 바라보는 가운데 염소 내장을 자세히 살펴서 점을 칩니다. 염소는 웬 원수가 졌는지 자꾸 염소만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지, 신이 전쟁을 허락했다는 점괘가 나오면 실제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천하의 스파르타도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점을 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야 뭔가 마음이 든든했겠죠. 진군의 트럼펫이 울리면 스파르타군은 그 유명한 팔랑크스 대형으로 빽빽하게 열과 오를 맞춰서 창을 드높이 세우고 군가를 부르면서 전진합니다. 팔랑크스 대형은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대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파르타군은 목숨 걸고 이 대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맨 앞 라인이 충돌하면 모든 병사가 방패로 자기 바로 앞 병사의 등을 밀어서 전진을 시키고, 맨 앞 두세 줄에 서 있는 병사들은 창과 칼을 마구 휘두릅니다. 눈앞에서 창과 칼이 춤을 추는데 뒤로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살든 죽든 일방통행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대형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데, 얼마나 팔랑크스를 촘촘하게 짜서 끝까지 강하게 대형을 유지하면서 공격하느냐가 승리를 결정짓는 요인이었습니다. 일단 팔랑크스 대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병사들은 아주 큰 위험에 노출이 됐고, 이렇게 되면 방패를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 스파르타인들에게는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더 버텨낼 수 있었겠죠. 뭔가 럭비 경기에서 양팀이 스크럼을 짜서 죽어라 밀고 밀리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악명 높은 스파르타군은 전투에서는 끈질기게 싸웠으나 일단 승리를 쟁취하면 적을 지구 끝까지 추적하는 일 따위는 안 했습니다. 이 정예 병력 수 자체가 1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고국을 오래 비워두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었고요. 죽은 스파르타 병사들은 자신들이 쓰던 방패에 담겨져서 옮겨진 뒤에 전쟁터 근처에 묻힙니다. 장례가 끝나면 귀국하는데,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온 사회가 영웅으로 추모해주면서 그 가족들의 슬픔을 달래주었습니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 마음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다 똑같겠으나, 스파르타 어머니들은 확실히 남다르긴 했나봐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전투에 쓸 방패를 내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방패를 들고 돌아오든지 위에 실려오든지 해라. 스파르타인들은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은퇴를 하게 됐는데, 60세. 와, 예수님은 우리나라는 환갑잔치를 하는 나이인데 60살 때까지 병역 의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 스파르타 같았으면 아직 군대 갈 기회는 많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